저희 앞으로는 명절에 참석 안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지수 못 살게 하시면 앞으로 집에 안 와요. 명절에 설거지 좀 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와? 설거지 했다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너희 이제 다시는 우리 안 보고 산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진심이야? 네, 나도 그럼 너희 안 봐? 안 보면 그만이야. 내 마음을 오해하고 연을 끊겠다니 나도 붙잡지 않으마. 그런데 자식 노릇 이제 하기 싫다면 부모에게 받은 것 다 돌려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며느리를 맞이하고는 도저히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씨도 시집살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라 며느리는 고생시키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조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오 씨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손에 물을 좀 묻혔다고 다시는 시집에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내는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편을 들며 엄마인 자신에게 역정을 내는 아들. 오 씨는 허탈했습니다. 정말 시집살이라도 시켜보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생일에 전화 한 통을 안 해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고 집에 방문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핀잔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이라면 질색하는 며느리. 오 씨도 더 이상 며느리 비위를 맞추며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더 이상 자신도 부모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연을 끊겠다는 아들 며느리에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손에 일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자식들과 친밀한 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지냈던 탓에 자식들 둘 모두 심각한 사춘기 시절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독립을 한 뒤에도 늘 왕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가서 산 뒤로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야. 부모 생각은 안 나나 봐. 아, 요즘 애들은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나아. 결혼해봐라. 더하면 더했지.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야 해. 아니, 왜 그래야 해? 며느리든 사위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지. 모임 친구들의 말에 오 씨가 반박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모였다 하면 자식들 얘기, 며느리나 사위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흉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 씨는 그런 지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요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우리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때? 아이고, 내가 우리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다 이혼하고 도망가지. 그러면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살이 안 시키면 되는 거고 사위도 머슴처럼 안 부리면 뭐가 문제야? 각자 잘 살면 서운할 것도 없어. 아이고, 그래 잘났다. 며느리랑 사위가 자기한테 잘한다 이거지? 이 집은 아주 웃음꽃이 피잖아. 비결이 뭐라고? 우리 먼저 좋은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지. 오 씨의 말처럼 오 씨는 며느리나 사위와 사이가 꽤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 씨는 그 이유가 오 씨 스스로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과도 소통이 된다고 여겼죠. 당신 생일인데 애들 불러서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번거롭게 뭘 그래요. 내 생일이 뭐 대수라고 바쁜 애들을 불러요?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화할게. 애들한테. 됐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뒤에서 흉 봐요. 나이 1살 더 먹는 게 뭐 대단한 건가? 그냥 우리 둘이 조촐하게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괜히 파티하고 그러면 선물한다고 돈 쓰고 난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 남편이 대묻자 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자신의 선물을 사는데 쓰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날 오후에 사위가 보낸 선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김서방이 선물을 보냈나 보네. 그래? 작년에도 사주지 않았었나? 작년에 화장품 세트. 이거는 어머나 명품백인데? 어유, 진짜 주지 말라니까 꼭 이런다니까? 오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김서방. 선물 보내지 말라니까 또 보냈어? 그러자 사위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고 오씨는 전화를 끊을 때까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무튼간 고마워. 아니야, 올 거 없어. 그래, 끊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지수도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저 지수예요. 그래? 어쩐 일이야? 아, 내일 생신이시라. 그러면서 주말이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외식하자고? 아니야. 너희들 다 바쁜데 무슨 식사는 식사야. 괜찮아? 이 전화로 축하 받는 걸로 할게. 그래도 에이, 그리고 나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난 그냥 집에서 미역국에 밥 먹는 게 좋아? 아, 집에서요? 그게 진짜 생일이지.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야. 우리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면 내가 가지. 장난스럽게 말하는 오씨의 말에 며느리가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집에서 식사할까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 농담이었어. 정말? 그러면 나야 좋지. 정연이네도 불러서 같이 먹을까? 아, 아가씨도요? 걔네만 쏙 빼놓기도 좀 그렇잖아. 음식은 너무 많이 하지 마. 부담스럽잖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일 같이 밥을 먹는다고? 아니, 지수가 생일상을 차려준다네. 아니, 힘들게 왜?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괜찮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지 뭐.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다음날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았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생일을 보냈습니다. 이런데도 며느리나 사위와 사이가 어색하다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죠. 지수야, 이번 명절 때문에 전화했어. 아, 네. 어머님, 명절이 다가오자 오씨가 며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부담될 사람이 며느리일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리 명절에 음식 많이 하지 말자고. 어차피 잘 먹지도 않는 것들 수십 개 하면 뭐해? 요즘 사람들은 다들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아, 그러면 좋죠. 그럼 전 같은 거는 제가 집에서 조금만 부쳐서 갈까요? 에이, 뭐 하러 그래? 그냥 와서 후다닥 해치워버리면 되지. 그러자 며느리는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지난 2해 동안에는 오씨도 좀 힘들어왔습니다.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집에 손님도 몇 오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음식 양이 상당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이런 명절 문화는 오씨도 질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더 그럴 것임을 오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재료가 많네요. 명절 전날 점심쯤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씨가 장을 봐온 재료들을 보더니 조금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만드는 거는 조금 하면 되지. 오씨가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오씨가 말렸습니다. 부엌 좁은데 덩치 큰 너까지 들어오면 더 불편해. 그렇지, 지수야? 아, 네. 겉봐. 너는 가서 아버지랑 말동무해. 마늘이라도 깔게요. 깐 마늘 샀으니깐 걱정 마세요, 아드님. 얘가 꼭 이런다니까, 눈치 없이. 엄마가 며느리랑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말이야. 아, 네. 알겠어요.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씨도 며느리를 고생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야, 이것 좀 썰어줄래? 내가 손목이 안 좋은데 어젯밤에 삐었지 뭐야? 네. 제가 할게요. 오씨는 칼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안방에 들어가 손목 보호대를 찾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부엌에 가니 며느리가 한창 준비로 바빠 보였습니다. 지수야, 이렇게 사람들이 안 도와주네. 네? 선호 작은아버지도 오고 고모들도 오신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 같이 오신의 집으로 모이기로 했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한둘 오고 말 줄 알았는데 일이 좀 커졌죠. 장을 많이 봐오길 잘했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서 오씨는 그런 며느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전 좀 붙이고 잡채 같은 거 놓으면 되지. 아, 나물이랑 수육도 하고. 우리 둘이 하면 금방 해. 하지만 빠르게 해치워버리겠다는 오씨의 다짐과는 다르게 손목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너만 시킬 수는 없지. 하지만 아픈 손목으로 하다가는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대부분 며느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서 재밌는 얘기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내 친구네 며느리는 음식 같은 거 하나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집도 엄청 지저분하더라는 거야? 아무리 맞벌이 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참견하지 말라고 대들었대. 웃기지? 네. 아무튼 둘 다 잘한 건 없어.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나 그렇다고 어른한테 대드는 며느리나. 안 그래? 거기 계란 좀 더 풀어야겠다. 좀 더 저. 네. 안 되겠다. 전을 2종류 더 늘려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 네, 준비할게요. 전을 7가지 부치고 명절 당일 아침에 할 음식들의 재료 준비를 해놓으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먹을 저녁 차려야겠다. 주변 정리 좀 하자. 엄마, 저도 좀 거들게요. 아까부터 얘가 왜 이래? 너 집에서도 그러니? 네? 너 어디 가서 그러지 말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수를 욕해. 남편 부려먹는다고. 부려먹다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잘 알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냥 음식 준비 같이 하자는 건데 부려먹는 얘기가 왜 나와요? 엄마 손목 아프셔서 종일 지수 혼자 음식했잖아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지수 명절 끝나면 알아요. 어머나, 얘 좀 봐. 혼자 하다니. 나는 그럼 놀았니? 아들의 불평에 오씨도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혼자 음식하는 게 당연했는데 오씨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옆에서 소금간도 해주고 재료 손질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핀잔을 들으니까 아들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선우 씨, 며느리가 눈치를 주자 그제서야 아들이 물러났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얼굴을 굳히고 있자 며느리가 눈치를 봤습니다. 지수 너 뭐? 집에 가면 힘들다고 앓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렇게 까칠하게 그러는 거야? 내가 과하게 시키니?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혹시 며느리가 집에서 자신의 험담이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들이 저렇게 유난스럽게 굴까 싶었죠. 그러다 이내 한숨을 한번 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따져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넘어가야 하는 게 요즘 시부모의 현실이었죠. 아무리 자식들이 이렇게 나와도 젊은 사람들은 옛날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저녁이나 차리자.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그런 오씨를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성화에 오씨가 고무장갑을 넘겼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오씨와 며느리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려면 최소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음식 준비가 꽤나 오래 걸리니 말이죠. 전날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일이 많네. 그렇지? 그래도 차례만 지내면 할 일 없잖아. 조금만 힘내자. 네, 아침 일찍 시동생이 왔고 점심때는 시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 거렸죠. 엄마, 저희도 이만 가봐야 해요. 지금 가겠다고? 아직 막내 고모 안 오셨잖아. 그러면 너무 늦어요. 처가에 가봐야죠. 한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 흉 봐. 누가 제 흉을 봐요. 너 말고 지수 흉을 보지. 엄마, 내가 뭐 며느리 친정도 못 가게 하겠니? 또다시 화를 내려는 아들을 오씨가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있는 앞에서 또 아들이나 며느리가 욕을 먹을까봐 단속했죠. 그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씨도 아들을 보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그런데 좀처럼 그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고모들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설거지부터 빨리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엄마. 지수도 먹어야죠. 아이고, 걱정 마. 지수는 이따가 나랑 먹을 거야.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 상이 펴져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가지고 갈게. 며느리가 쟁반에 반찬을 받쳐서 내가려고 하자 그걸 오씨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지고 가자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째 여기는 며느리보다 시엄마가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에이, 뭘요?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한테 사랑받죠? 그래도 젊은 며느리 시켜. 그래야 배우지. 배우긴요? 요즘에는 며느리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아무튼간 신세대야. 신우이의 말에 오씨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친정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좀 늦게 간대요. 오씨가 대답하자 아들이 퍼뜩 오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씨는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표정의 아들은 할 말을 참는 듯 가슴을 부풀렸죠. 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걸 아니, 오씨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남에게 좋게 보이는 게 오씨도 좋으니 말이죠. 지수야, 밥 먹자. 어머, 밥이 이거밖에 없어? 네. 이것만 남았어요. 밥솥에 따뜻한 밥은 한 그릇뿐이었고 제사상에 올렸던 식은 밥 한 그릇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이거 먹어. 오씨가 찬밥을 건네자 며느리 표정이 무척 어두워졌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오씨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래 차례상에 올라갔던 밥을 먹어야 잘 산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며 오씨가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뜨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오씨는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죠. 며느리는 몇 숟갈 뜨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뭘 더 달라고 해대는 통에 제대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오씨도 거들고 싶었지만 시누이들이 자꾸만 말을 걸어 일어날 수 없었죠. 지수야, 작은아빠 가신다는데 음식 좀 싸드려. 네. 설거지를 하고 있던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갈게요. 뭐? 지금? 네. 이미 늦었어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해? 자꾸만 일을 시키니까 못 가잖아요. 지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많이 안 먹은 걸 누굴 탓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들. 며느리를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걸 두고 그리고 손님들을 두고 저들만 홀랑 가버린다니까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오시는 명절이면 시집에서 이틀 자고 가는 건 당연했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조금 늦은 걸 가지고 눈을 부릅뜨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 가라, 가. 이거 나 혼자 다 하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다. 너 시켰다가는 선우 얘가 엄마 잡아먹게 생겼다. 오씨가 언성을 높이자 신우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간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좀 치우려고 했죠. 이거를 혼자 다 치운다고? 에이, 며느리도 같이 해야지. 네, 제가 할게요. 지수야. 하지 마. 얘는 자기 마누라 편드네. 네 엄마도 그렇게 좀 생각해봐라. 옛날엔 며느리 혼자 일 다 했어. 근데 너희 엄마가 일 많이 하던데 뭘. 어제 낮부터 지수 혼자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어딜 가나 요즘엔 며느리가 상전이네. 신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져서 있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엄마. 어제부터 음식도 거의 지수가 다 했고 설거지도 도대체 몇 번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돕겠다고 해도 못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집에 빨리 보내주셔야죠. 지금이 몇 시인데요. 3시가 다 돼가요. 저는 처가 안 가요? 고모들도 친정에 왔으면 지수도 가야죠.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계신 데서 엄마한테 꼭 이래야 해? 설거지도 내가 시켰니? 자기가 한 거를 갖고 말이야. 나 그렇게 며느리 부려먹고 그런 사람 아니야. 항상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요. 뭐야? 오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뭐라고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오 씨의 아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는 듯이 말이죠. 오 씨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오 씨의 마음을 아들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조차 모르니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말해봐. 내가 너 부려먹니? 내가 말로만 그래?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참. 지수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나랑 선우 사이를 이간질하니? 이간질이라니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너 부려먹든? 말해봐. 나 같은 시부모가 어디 있니? 나는 너 안부 전화도 안 하고 그래도 뭐라고 한 적도 없어. 1년에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온다고? 음식 좀 하고 설거지 좀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지난 생신에도 가족들 다 모여서 저희 집에서 생일상 차려드렸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부르셔서 친척분들 밥상도 제가 차려드렸고요. 그건 네가 온 거잖아. 돌려서 말하셨지만 며느리 음식 솜씨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저는 친정에 밤늦게 도착해요. 그래서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다는 말이야? 김장하실 때도 저만 부르셔서 백포기 담그게 하셨잖아요. 너만 했니? 나도 했어. 그때도 손목 아프다고 하셔서 거의 저 혼자 했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지시해 주셨죠. 그리고 저희는 김치 한 통도 안 챙겼어요. 그러면 김치 안 먹는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사람이야? 저희 김치 안 먹는다고 해도 얘기나 하자고 부르셨잖아요. 참나? 겨우 그거 가지고 시집살이라 그러면 세상 며느리들 다 억울하다고 그러겠다. 그리고 저희 집 전세금 보태주신 거요. 매번 저희 집 오시면 저보고 청소 잘하라고 그러셨죠. 집은 해주셨으니까 청소는 선우 씨 시키지 말라고 그러시고 명절에 찬밥 주시고 다른 시어머니들 하시는 것처럼 다 하셨잖아요. 특별히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는 아니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오 씨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어떻게 참았나 싶었습니다. 그런 건 다 농담으로 들어야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어떡해? 그냥 하는 소리잖아. 그것도 다 시집살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머, 너 웃긴다. 이래서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지수 너 챙긴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참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며느리는 이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수 말 틀린 거 없어요. 뭐? 지수가 말한 건 절반도 안 돼요. 엄마는 늘 말로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시죠. 지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린다는 거 지수가 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시네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저희 앞으로는 명절에 참석 안 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지수 못 살게 하시면 앞으로 집에 안 와요. 오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다고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명절에 설거지 좀 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와? 설거지 했다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가 저희가 다시 오지 않는 이유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다들 의아하게 쳐다보는 와중에 아들 며느리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들이 친척들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오 씨가 황급히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너희 이제 다시는 우리 안 보고 산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진심이야? 네. 아들의 단호한 말에 오 씨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서글펐습니다. 이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제 와이프가 좋아도 그렇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고 절연을 선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 씨도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걸 알아주기는 커녕 원망만 하는 아들 며느리라니. 나도 그럼 너희 안 봐? 안 보면 그만이야. 그리고 오 씨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 너희 전세금도 안 보탰을 거고.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금 얘기하실 건데요? 그걸로 지수 무시하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너희 여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를 원망하고 지낸 거야? 내 마음을 오해하고 연을 끊겠다니 나도 붙잡지 않으마. 그런데 자식 노릇 이제 하기 싫다면 부모에게 받은 것 다 돌려줘.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전세금 다 돌려드리고요. 엄마한테 받은 것들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연락도 마시고요.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휘청거리자 뒤에서 남편이 붙잡더니 말했습니다. 어서 가봐.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자 아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의아해하는 친척들에게 오시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준 것들이 있는데 이토록 아들 며느리가 배은망덕하다며 말이죠. 그 중에 절반은 오 씨에게 공감해 며느리 욕을 해주었고 또 절반은 혀를 차며 외면했습니다. 오 씨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주변에 자신과 같은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고 주기만 한 시부모였는데 돌아오는 건 절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낳아준 부모를 저버리고 아내를 택한 불효자였습니다. 아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죠. 결국 얼마 뒤에 오 씨의 통장엔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꼭 아들의 작별 인사 같아서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긴 했지만 연락 한 통 없이 돈만 떡하니 보낸 아들. 이렇게 냉정하고 무심한 자식이 어디 있나 싶었죠.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자신들이 잘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오 씨는 사과만 하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한 일은 없었던 일로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장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돈 보내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고? 당신 적당히 해. 그만하면 됐잖아. 당신은 그때 애들이 나한테 한 걸 보고도 그래?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지 몰랐죠. 자식이 뭐 아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 씨도 아쉬울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마저 오 씨의 기대를 저버리기 전에는 말이죠. 엄마, 김서방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부담스러워? 자꾸만 전화해서 어디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근처에 축제가 있어서 알려준 것 뿐이야. 근데 데려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어머머. 그냥 한 소리를 가지고 왜 그래?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전화 받는 게 무섭지. 김서방이 그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간 그런 줄 아세요. 됐다. 너네도 똑같다. 아주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너도 땡이야. 땡이든 뭐든 계속 그러시면 주변 사람 힘들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너도 연 끊게? 요즘 그게 유행이니? 부모랑 연 끊는 게. 참나? 잘해줘도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지들 복을 걷어차네. 오 씨는 그날 이후로 딸이나 사위와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 혼자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다음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테니까 한번 와라. 1년 뒤, 오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번만은 자신이 먼저 용서해 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했고 전세금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 오 씨는 공허한 눈빛으로 홀로 앉아 있었죠. 준이 엄마가 이 냄새 나는 집에서 살고 싶겠어? 혹시나 소똥 냄새가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소똥 냄새라니요. 어머니 지난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소똥 냄새도 나고 할머니 냄새도 나고 또 뭐라 그랬지? 시골 냄새도 옮는다고 준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 준이 엄마야. 어머님, 그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림도 당했다는데 너는 모르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성명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늙은 것이 이토록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이 억울했습니다. 묘하게 선을 긋던 모습, 손주를 못안게 데려가던 모습, 그리고 자꾸만 탈취제를 뿌리던 모습. 며느리의 그런 모든 행동이 성씨 때문일 거라고는 성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인 냄새가 날까봐 그랬다는 것은 짐작도 하지 못했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란 목욕탕에 가서 피부가 빨갛게 쓸릴 때까지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옷은 섬유유연제를 들이부어 빨았고 난생 처음 향수라는 것도 사보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정말로 성씨의 채취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냄새나는 노인네는 아니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망신을 줘놓고는 내 집에 들어와 살려는 며느리는 용서가 안 됐습니다. 더 이상은 며느리에게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 씨는 딸이 둘 있었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집에서 눈총을 꽤나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 씨의 시부모가 대놓고 욕하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은근한 압박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가 좀처럼 생기질 않아 딸둘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죠. 그런데 예기치도 않게 늦둥이 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늦게라도 아들을 가진 것을 남편을 포함해 다들 좋아했습니다. 첫째와 10살 터울이 나니 집안 식구들이 그저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성 씨의 남편은 농사를 지었지만 젊은 사람들의 상상처럼 가난한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땅도 제법 있었고 뒷마당엔 소를 키우는 축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셋 원하는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할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딸들은 근처 대도시에 있는 국립대를 졸업했고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그것조차 성씨 부부가 뒷바라지를 했죠. 그러다 성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성씨는 상경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성씨의 앞으로 주었던 땅과 집을 모두 정리해 아들의 곁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성씨는 늦둥이 막내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가까운 곳에 오래되었지만 깔끔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홀로 살았습니다. 아마 큰일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살 집이었죠. 어머님, 준이 오늘부터는 어머님 댁 말고 저희 집에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준이 밥도 해주고 하려면 우리 집이 편하긴 한데. 아, 준이도 어린이집 갔다 와서 씻고 집에서 놀다가 바로 자는 게 좋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린이집 차가 이제 그쪽으로 데려다 주는 거야? 네.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있죠? 거기서 내리니까 준이 데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넣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성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성씨가 손자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씨가 아들네 집에 가본 적은 한 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들네와 가까이 지내보니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 덕에 집에 누군가 오는 걸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는 서운했으나 성씨도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조금 두면 그다지 섭섭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봐달라는 말이 성씨로서는 독특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집에서 보는 게 익숙해진 성씨에게는 조금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씨는 언제나처럼 수긍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었고 오히려 출퇴근하며 아이를 맡기고 데리고 가는 아들 며느리의 수고를 덜 수 있으니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성씨가 가장 한가했으니 말이죠. 어머님, 근데 그 복장 말이에요. 응? 내 옷? 아들 집에서 손주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있자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성씨의 차림새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좀 차려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둥절해서 스스로의 복장을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 보러 오는데 차려입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꼭 금방 밥 메고 온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겸연쩍어진 성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거 티가 나나 보지? 그래도 이제는 어머님 댁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준이 어린이집 선생님도 보실 거고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많은데 준이 할머니인 거 다들 알아볼 텐데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성씨는 손으로 볼과 머리를 쓸었습니다. 화장기 없이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갑자기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당장에 바꾸라는 말에 막막했습니다. 성씨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도시 사람의 세련미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상결례에서 처음 봤던 안사도는 성씨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귀티가 흘렀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이 되어 얼굴이 붉어졌죠. 그리고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옷밖에 없다 보니 성씨는 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웬일이에요? 옷을 다 사겠다고 그러고. 가까이 살았으면 같이 갔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딸들이 서로 앞다투어 성씨의 옷을 인터넷으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도시에 사는데 신경을 좀 쓰고 살아야지. 서울 살더니 엄마가 서울 여자 다 됐네. 딸들에게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성씨는 아들의 집에 가면서도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너무 후줄근하게 보이지 않도록, 시골 노인네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그럼 나는 이만 가보마.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감사해요.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가 깜빡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허공에다 대고 무언가를 칙칙 뿌리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뭘 뿌려? 건조해서 그래? 물이라도 뿌리는 건가 싶었는데 며느리가 조금 놀라며 뿌리던 것을 TV 선반 뒤에다가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향제 같은 거예요. 성씨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며느리의 비슷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참 깔끔한 성격다웠습니다. 어머님, 손톱 깎으셔야겠네요. 아, 그래. 깜빡했네. 애기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성씨의 위생이나 외관에 신경을 쓰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선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육아와는 상관없는 지나친 간섭에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성씨는 그런 속내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좀 더 지나자 성씨는 아이를 매일 봐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좀 더 오래 있어서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때쯤에 하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다는 것에 모두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씨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렇지만 손주는 금방 적응을 했고 성씨는 육아에서 좀 더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손을 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성씨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오고 나서 쭉 아이와 함께 있었고 아들 며느리와도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살다가 더 이상 성씨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친척이 있긴 했어도 자주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씨에겐 아들 며느리밖에 없었죠. 어머님, 오늘 준이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 때면 반가울 때도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혼자 타지 생활을 하려니 외롭던 성씨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날따라 피곤해하던 손자를 조금 일찍 재우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문 건너로 며느리가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고는 방문이 열리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죠. 토닥거리던 손자가 뒤척거리기에 검지손가락을 입가에 갖다 대며 쉿하고 소리를 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닫히는 방문. 5분쯤 뒤에 성씨가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이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면 혼자 잘 수 있는데 왜 어머니까지 거기 누워서 애를 재우세요? 아, 그래야 잘 자니까. 준이 수면 교육 시켜놓은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너무 심하게 놀았는지 자꾸만 울더라고. 안 자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씨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기 이불에 외출복 입고 눕고 그러시는 거 좀 그래요. 아, 내 집이 아니니 집에서부터 입고 온 옷 그대로였지만 종일 실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외출복은 외출복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며느리는 육아에 있어서도 집안 살림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었고 그에 벗어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걸 성씨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할머니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잔소리로 들릴 테니 말이죠. 그러다가 선잠이 들었던 손자가 말소리에 깼는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성씨를 부르는 손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준이 왜 안 자고 나왔어? 코 잘 시간인데.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와 손자를 낚아채 안았습니다. 어머님, 준이는 제가 알아서 다시 재울게요. 이만 가보세요. 벼랑간 아이를 빼앗긴 성씨의 팔이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성씨는 민망한 나머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이 처음 느끼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크고 성씨가 힘이 없으니 안아 올리지는 못해도 앉아서나 누워서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애가 매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연으로라도 며느리가 목격할 때면 이렇게 떼어놓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애를 맡기겠나 싶은 생각에 성씨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처음엔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니 성씨도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야근하는데요. 준이 아빠는 회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준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올까? 아, 아니요. 저희 집에서 봐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손자가 종일반에 다닌 이후로는 늦은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성씨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걸어가면 성씨의 집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어서 일찌감치 집에서 나와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이 할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준이 데리러 왔어요. 잠시만요. 성씨를 알아본 어린이집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신발장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안쪽 문이 빼꼼 열리며 손주 또래의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준이 할머니예요? 맞아. 준이 친구니? 제가 준이보다 형아예요. 아이는 성씨의 질문에 대꾸를 하며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성씨는 웃는 얼굴을 하고는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벼랑간 킁킁대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할머니는 냄새나요? 뭐? 아이의 말에 성씨가 화들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준이 할머니는 똥 냄새 난대요. 소똥 냄새?
얼레리 꼴레리 하듯이 놀리는 말투로 내뱉는 아이의 말에 성씨의 얼굴 빛이 나빠졌습니다. 때마침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말렸습니다. 선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민망한 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냄새? 자신의 팔을 들어 숨을 들이켜 보았습니다. 온 냄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어쩐지 신경 쓰였습니다. 애들이 종종 장난을 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를 넣고 온 선생님이 성씨에게 변명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성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이어 나온 성씨의 손자는 어쩐지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준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오늘 엄마 늦게 오신대. 그러자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성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걸어가는데 손자가 자꾸만 손을 잡아 뺐습니다. 준아,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서 할머니 손 꼭 잡고 가야 해. 성씨가 손을 붙들며 말하자 손자는 다시 시무룩해졌습니다. 성씨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선 말이죠. 그런데 아이라 그런가 집에 다다를 때쯤엔 금세 조잘거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이며 성씨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준이 아까는 기분이 왜 안 좋았어? 응? 어린이집에서 말이야. 친구랑 싸웠어? 그러자 손자가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이제 냄새 안 나? 뜬금없는 소리에 성씨가 의아해하는데 손자가 천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시골 냄새랑 소똥 냄새 나잖아? 뭐? 할머니한테? 그런 냄새가 나? 성씨가 화들짝 놀라 킁킁거리며 자신의 어깨 부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몰라. 시골 냄새가 뭐야?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냄새 나니까 꼭 껴안지 말고 손잡지 말래?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이 준이한테 소똥 냄새 난다고 놀렸어. 그러면서 손자를 데리러 갔던 성씨를 보고는 또 한바탕 놀렸다는 아이들. 성씨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6살이면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는 어린 나이였죠. 엄마가, 준이 엄마가 그랬어? 응. 그래서 준이도 할머니한테서 냄새가 나니? 성씨는 아무리 맡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씨에게는 섬유유연제 냄새밖에 나질 않았으니 말이죠. 준이는 냄새 안 나는데. 손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것과 어른들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었으니 말이죠. 나이가 들면 또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걸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그런 상황인가 싶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아이에게 할머니는 냄새가 나니 끌어안지도 말라고 말한 며느리는 괘씸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냄새가 났다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씨에게 귀띔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죠. 그 뒤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아들이든 며느리든 오길 기다리는데 자꾸만 자신의 체취를 킁킁거리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기도 하고 세수도 했지만 자꾸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나는 이만 집으로 가볼게. 아들이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
성 씨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집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얼마나 씻어댔던가. 살갗이 시뻘겋게 일어날 정도로 박박문대서 닦았습니다. 매일같이 씻는데도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인지. 그러고는 양치질도 입안이 헐도록 했습니다. 모에 씌인 사람처럼 말이죠. 며느리가 유별나긴 했지만 성씨도 못지않게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고 하니 어디서 어떤 냄새가 나는 건지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목욕탕까지 가서 다시 씻었습니다. 묵은 때까지 벗겨내버릴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난생 처음 향수라는 것을 사보았습니다. 젊은 직원은 향수를 사는 성씨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죠. 성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의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아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냄새라고 말하던 손자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마주쳤던 아이도 말이죠. 현정아, 혹시 나한테서 냄새 같은 게 나던? 냄새요?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니까 노인 냄새 같은 거 말이야. 네? 노인 냄새요? 큰딸은 별 질문을 다 들어보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냄새 안 나요. 왜요? 누가 냄새 난대요? 아니면 입냄새라던가. 나이 들면 원래 그렇잖아. 글쎄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엄마처럼 깔끔한 사람이 어딨다고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작은 딸의 반응도 큰딸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맡았다는 그 냄새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이를? 내가 좀 바쁜데. 요즘 자꾸 어딜 다니시길래 그렇게 바쁘세요? 저희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 말고는 달리 맡길 데도 없는데. 그러면서 좀 부탁한다는 며느리. 성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래.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당일이 되자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이시면 준이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머니 댁으로 데려다 놓을게요. 한 3-4시간 정도만 봐주시면 금방 다시 데리러 갈게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싶어서 확실하게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쯤 후에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이 엄마는? 미용실에 갔는데 여기로 바로 오기로 했어요. 한 20분 있다가 도착한대요. 그때 같이 출발할게요.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씨는 그런 아들에게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현호야, 혹시 나한테서 무슨 냄새 같은 건 아냐? 냄새요.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안 나는데요? 무슨 냄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 뿌리셨어요? 향기 같은 건 나는데. 소똥 냄새 같은 거 말이야. 예? 소똥이요. 소 키운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런 냄새가 나겠어요? 아들이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망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좀 맡아봐. 성씨가 아들에게 다가가 옷을 내밀며 물었는데도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성씨도 스스로가 아닌 며느리가 의심이 됐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냄새가 나는 것이 맞을까?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는 냄새를 며느리는 어째서 손주에게 신신당부를 했을까? 그때 며느리가 성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얼른 가자.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얘기 중이었어. 아들이 휴대폰을 찾는데 며느리가 두리번거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제 딴에는 표정을 숨기려 하는 것 같았지만 불쾌해 보이는 표정을 전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모로 돌리며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가자. 아들이 짐을 챙기고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봐야 해? 나오는 김에 맡긴 거지. 얼른 가자. 가면서 우리가 어머님이랑 준이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 뭐하러 그래? 시간도 없는데. 아들의 성화에 모시겨 며느리는 집을 나섰고 성 씨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성 씨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성 씨가 비록 평생을 시골에 살며 농사 짓고 소를 키웠지만 더럽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공간에 들어왔다는 듯한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며느리가 과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겐 그저 어쩔 수 없이 애를 맡겨야 하는 촌에서 올라온 냄새나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귀한 자신의 아들에게 냄새가 옮을까 걱정하는 것이겠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아이를 안 맡길 수는 없으니 오만 인상을 다 쓰는데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모자라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 냄새가 날 리가 만무한데 말이죠. 성 씨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할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 냄새라는 단어가 성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손을 잡으려다가도 흠칫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놀림을 당했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괘씸해서 어쩐지 손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 씨가 손자를 돌봐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준이 클 때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었어요? 이제는 준이도 클 만큼 컸잖냐? 내 도움이 뭐가 필요해?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혹시 뭐 서운한 일 있으세요? 아들의 질문에 성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 밖으로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성 씨는 이대로 아들 며느리와 멀어지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다시 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지도 몰랐습니다. 당장에 내려가기엔 무리가 있고 성 씨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 씨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아들은 배신감을 느낀 듯 했죠. 아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성 씨는 어쩌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괘씸하긴 했어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와의 일을 설명해야 하는데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도무지 성 씨를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서너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성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뜬금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뭐?
무슨 사업? 아들은 이번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성 씨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으나 아들은 그래서 성 씨에게 부탁이 있다고 했죠. 일단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업 자금도 좀 필요해서 집을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는 아들이 말하는 와중에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구할 것 없이 차라리 이 집에서 당분간 지내면 어떨까 하고요. 사실 요즘 어머니 없이 준이 보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도 써야 하고요. 준이 엄마 회사 일에도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방이 남으니 새 식구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는지 표정은 좋지 않아도 다른 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 씨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렇게는 힘들고 난 곧 이 집 정리해서 내려가려고 해. 네? 내려가다니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2달 전에 집 내놨고 요즘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곧 계약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들 며느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들은 한층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지내기 오러우셔서 돌아가시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살게요. 그래서 집을 팔지 말라고.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확 폈습니다. 이 상황이 펑 마음에 드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곤란하다. 성 씨의 말에 아들은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준이 엄마는 이 집에서 못 살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이 엄마도 이 집에서 사는 거 찬성했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다니요? 준이 엄마가 이 냄새 나는 집에서 살고 싶겠어? 혹시나 소똥 냄새가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소똥 냄새라니요. 어머니 지난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얼굴. 나한테 소똥 냄새도 나고 할머니 냄새도 나고 또 뭐라 그랬지? 시골 냄새도 난다고 준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 준이 엄마야. 성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묻자 며느리가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림도 당했다는데 모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서 싫다는데 그런 시모의 집에서는 공짜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시모가 싫었던 것이고 시모의 돈은 좋은 것일 뿐인 듯 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소똥 냄새가 나는 건 아니구나 싶어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준이를 앉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누워서 재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냐. 내가 왔다 가면 꼭 방향제를 뿌리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무렴 안 되지. 아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며느리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서 괜히 서울에서 시골 냄새 난다는 소리 들으며 살 것 있겠나 싶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준이도 더 깔끔한 도시 사람에게 맡기고 집도 알아서 구하고 말이야. 근데 걱정은 걱정이다. 할머니한테 냄새나네 뭐네 하는 게 애 교육에 좋을지 말이야. 어머니, 더 할 말 없지. 아 참. 내가 내려가거들랑 명절에도 안 와도 돼. 괜히 옷에 냄새 벨라. 아들은 입만 뻥긋 거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
그러더니 며느리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갔죠. 이제 앞으로 적어도 며느리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맡은 사람이 잘못이겠냐? 냄새가 난 사람이 잘못이지. 아니에요. 제가 괜히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집을 주지는 않아. 준이 아빠가 사업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집은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사과를 해오는 며느리. 아마 아들과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고 깊게 상처 입은 가슴이 쉬이 낫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래도록 기억이 날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이 일로 혹시나 준이 아빠가 다른 생각한다면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런 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아들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손자를 맡기는 일이 없을 거라며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대로 지내며 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다. 내려가기로 했어. 그쪽에도 새로 집 알아보고 있다. 너 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준이 봐주신 거 감사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서 명절에는 찾아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씨는 아주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성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가는 그날까지도 아들과만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다시 보겠지만 그게 적어도 아주 빠른 미래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말 못하는 강아지가 무슨 죄야? 가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쫓아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자식을 내보내라는 거랑 똑같은 거. 당신은 알잖아? 알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긴. 당신이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야? 이대로 가을이 내보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버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따로 살아야지. 왜 가을이가 나가야 해? 뭐 그러면 당신 말은 아버지를 내보내자는 거야. 내보낸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사실 수 있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애들 다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한동안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합가를 하고서야 자신에게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마당에서 개를 키워본 적은 있으나 한 집안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이게 참 난감했습니다. 그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라고 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해진 한 씨의 상태는 한 씨조차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강 씨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하나만 나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아무리 가족 같은 애완견이라지만 부모보다 우선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이었다면 한 씨가 나가는 게 맞겠지만 그 반대였으니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계획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 뜨고 당할 리는 없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모두들 시집 장가 보내고 아내와 함께 살다가 얼마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시기는 있었지만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몇 있어서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죠. 아들, 딸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살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그랬었지. 거기서 더 산다고 했잖냐? 2, 3년 더 돈을 모아서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명절에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도 그러려니 했죠. 결혼할 때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줬고 그 이후로는 자식들 각자 모두 알아서 살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지난달에 작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상치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말을 꺼낸 것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애들 데리고 저희 이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손주 둘을 데리고 집에 와서 살겠다는 며느리. 작지만 마당도 있어서 아이들 살기에 좋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동네도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주택단지라 편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 거리이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네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보다도 입지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같이 사는 게 어떻냐는 며느리. 며느리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아들네 가족에게만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혼자 잘 살고 있는 한 씨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전체를 혼자 쓰다가 여러 식구가 들어와 산다고 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끔 보는 것은 물론 좋지만 늘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근처에 학원도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공원도 가깝고. 그건 한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주택단지 내에는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았지만 젊은 부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문제였지 살기는 무척 좋았으니 말이죠. 한 씨는 분양 당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근처 괜찮은 주택을 사려면 억 단위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씨가 거절을 할 것 같았는지 며느리가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여기 살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런 다음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해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로요. 물론 이 동네로 오면 좋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애들도 전학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살면 적적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말이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닌데 그것마저 싫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것 같았죠.
그렇게 한 씨는 아들네 가족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짐을 옮기고 사람을 써서 집안의 많은 공간을 비워야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기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긴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지나치게 꽉 차 있긴 했었죠. 강아지까지 데려온다는 말이었어. 그런데 이사 첫날 거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자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운 지 5년 된 강아지. 아들네 집에 가지 않으니 잊고 있었습니다. 푸들이 한 마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연히 애들이랑 같이 들어오겠다기에 손주들만 생각했지 거기에 강아지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제 자식 같은 애예요. 며느리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나 한 씨가 싫어하면 어쩌나 싶은 눈치였습니다.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똥을 싸고 다니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마당에다가 내놓으면 안 되나? 네? 마당이요. 한 씨의 말에 며느리가 경악하며 대꾸했습니다. 꼭 야만인을 보는 것 같은 눈빛과 함께 말이죠. 얘는 그런 종 아니에요. 그러면 죽죠. 마당에서 키운다고 개가 죽어? 더우면 더워서 죽고 추우면 추워서 죽어요. 기생충도 문제고요. 한 씨는 머쓱했습니다. 강아지의 유무를 잊고 있었던 한 씨의 잘못도 있었지만 사전에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은 아들 며느리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 같은 강아지라는데 이제 와서 두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배변도 잘 가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강아지 때문에 한 씨가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아지 밥그릇도 시간 맞춰서 자동으로 배식하는 기계식 그릇이라 그런 사소한 것조차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다는데 한 씨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강아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씨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야, 이놈이. 한 씨가 안방을 보고는 발을 구르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 대상은 아들네 강아지 가을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후다닥 달려 그 뒤로 숨었습니다. 아니, 가을인지 겨울인지가 해놓은 짓 좀 봐라. 간밤에 아내의 사진을 정리했는데 사진첩이 너무 낡아 새 사진첩에 옮겨 놓으려고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몇 장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사진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몇 장을 찢어먹은 건지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고를 안 친다더니 이게 뭐야? 아, 왜 사진을 거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안 닿는 곳에다가 올려두셨어야죠. 하도 얌전하다길래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강아지도 아니라 뭔가를 물어뜯지는 않겠구나 여겼죠. 이게 어떤 사진인 줄이나 아냐? 4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시절부터 찍어서 모아놓았는데 그걸 홀랑 찢어먹은 것이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가을아, 할아버지 사진을 왜 찢었어? 너 이런 짓 안 하잖아. 아휴, 애가 환경이 낯설어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라진 사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사진들을 주었는데 아내의 얼굴에 구멍이 난 것을 보니 속상했습니다.
한씨가 한숨을 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이제는 물건을 그런 데다 두지 마세요. 가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거기에 둔 사람도 잘못은 있잖아요. 애가 뭘 알겠어요. 뭐, 아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안고는 안방을 나가며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한씨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며느리의 말대로 사람이 조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한씨가 그곳에 사진을 두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한씨가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만큼은 한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침을 하세요? 난데없이 터지는 장기침의 옆에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얼마 전부터 목구멍이 간질간질해. 환절기라 그런가? 꽃가루 알레르기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없던 알레르기가 이제 와서 생길 수도 있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눈가도 빨갛고 이상하긴 하네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들의 말에도 한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나자 도저히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들은 진단명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요? 네. 증상을 보니까 정도가 좀 심하긴 하시네요. 온몸에 발진까지 일어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터져나오는 재채기와 기침에 실내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라면 나갔을 때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한씨는 오히려 나오면 증상이 덜하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약을 받아오면서 의사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씨가 묻자 의사가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강아지 털을 자주 정리해주고 이불 빨래도 자주 하고 강아지 물건을 자주 세척하라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레르기요?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말에 꽤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씨도 모르고 살았으니 아들 며느리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주의사항을 전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없어지지는 않아도 좀 낫겠지. 말 그래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한씨의 체질이 그런데 그걸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한씨와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주무세요? 아이고, 기침이 너무 나서 잠을 못 자겠다. 밤새 기침하다가 물을 한 잔 마시러 나왔더니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또 한씨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또 다녀와 보세요. 그저께 가서 또 약 받아왔는데 소용이 없어. 그러는 와중에도 한씨는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가슴팍이 창으로 찌른 듯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처럼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자. 한씨는 물을 한 잔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잠자기는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이랬습니다. 괴로워서 낮 동안에는 대부분 외출해 있는데 밤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잠까지 밖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안 되겠다.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던지 해야지. 아니, 지난번에도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씨의 말에 며느리가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죽겠는데. 마당에다가 강아지 집을 크게 지어주면 되잖아. 안 덥고 안 춥게. 아니,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똥개처럼 밖에다가 묶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는 미니 푸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밖에는 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동물학대라며 말이죠. 동물학대? 지금 내가 노인 학대를 당하는 기분이야. 한 씨의 말에도 며느리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불 빨래도 자주 하고 가을이 목욕도 전보다 많이 시키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애엄마한테 가을이는 셋째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데요. 봐서 아시잖아요. 그건 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 해서 될 일이었으면 100번, 1000번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아들의 말에 한 씨는 또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지기는 해도 강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씨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한 씨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죠. 호흡곤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한데 강아지랑 계속 그렇게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면 천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기력도 없고 면역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간밤에 숨이 꺽꺽 넘어가던 걸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지독했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번에만 심해서 그랬던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죠. 어떻게 여기서 더 조심해? 그렇다고 죄 없는 개를 쫓아내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러고 있어. 한 씨가 자는 안방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소파에, 거실 바닥에, 현관에, 부엌 매트에 하루 온종일 강아지가 오락가락했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말이죠. 이대로는 자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좀 해봐라. 아들 며느리에게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썩은 사과 마냥 거무죽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해도 소용이 없었으니 말이죠. 밖에서 키울 수 없는 종이라면 다른 데로 보내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강아지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마당에 내놓던지 그러던지 해야 되지 싶다. 그러면 오빠가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저희가 좀 데리고 있을까요? 딸과 통화하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네와 같이 지내는 동안이라고 하면 며느리도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마. 그런데 한 씨와의 예상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가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환경이 바뀌는 게 강아지한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냐? 계속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는데.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가을이랑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싶었죠.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혹시라도 가을이 다른데 줘버리시면 안 돼요? 설마하니 한 씨가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강아지를 줘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사람이었다면 알레르기가 발생한 그 순간에 쫓아냈죠.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한 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조금 기다리면 이 괴로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한 씨는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칠게요. 그러면 되죠? 거실 가운데를 손으로 가르는 신용을 하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공간을 분리해서 강아지와 따로 지내도록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낸 게 고작 그거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엌에는 어떻게 가? 부엌이요? 그건 거실 테이블에 밥 차려드리면 돼요. 뭐? 참, 그러면 나는 거실에만 갇혀 있으란 말이야. 며느리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꼈는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을이 못 보내겠어요. 어떻게 가족을 보내요? 아버님, 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 집을 구해봐라. 네? 뭐라고요? 지금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쩌냐? 강아지만은 보낼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 아버님, 아버지, 그건 아니죠.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해도 다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씨로서는 마지막 통첩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말 못하는 강아지가 무슨 죄야? 가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쫓아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자식을 내보내라는 거랑 똑같은 거. 당신은 알잖아? 알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긴. 당신이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야? 이대로 가을이 내보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버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따로 살아야지. 왜 가을이가 나가야 해? 뭐? 그러면 당신 말은 아버지를 내보내자는 거야? 내보낸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사실 수 있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애들 다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애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솔직히 나는 이 집 좋아. 나도 이 집 당연히 좋지. 가까이에 아버님 모시고 우리가 이 집 관리하면서 살면 되잖아. 아버님 편찮으시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드리고.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작게 아들의 긍정하는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씨는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조용한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기침에 부엌에 나온 한 씨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란 이런 것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씨는 한 씨가 쫓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강아지 문제가 해결이 되나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아들, 딸을 불러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모두가 외출한 한낮이었습니다.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어딜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는 오랜만에 한 씨가 낮에 집에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이 안 보이기에 찾던 중
거실 탁자 서랍에서 웬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라고 써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어보자 한 씨의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대부분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였습니다. 1인 가구나 애가 없는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였죠. 월세 계약서였는데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는 3일 뒤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아해하던 한 씨도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자 이게 누굴 위한 계약서인지 눈치챘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를 내쫓으려는 계획도 발칙한데 집을 계약하는 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치워버린 건지 몰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멋대로인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한 씨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괴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배려하기는커녕 집을 빼앗고 월세집에 버려둘 생각을 하다니 자식 같은 자신의 강아지를 다른 데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한 씨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가족인 모양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한 씨만 피해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씨는 아들 부부를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보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내가 낮에 이걸 봤는데 말이야. 아, 아버지. 이거는요. 아들이 변명을 하려고 입을 뗐습니다. 그런다 한 씨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알아. 잘 생각했다. 네? 예상과 다른 말이었는지 아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3일 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짐 싸기 시작해야지. 아, 네. 뭐, 그렇죠. 그 아파트가 작기는 해도 주변 환경은 좋잖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 그래도 애 키울 만은 하지.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쩐지 대화가 서로 엇갈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그런 며느리를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버님, 그 집 말이에요. 그래, 그 집에서 다시 잘 시작해봐. 돈 모으기에는 최고로 좋지. 계약서 보니까 월세도 엄청 싸던데. 네? 빨리 나가기로 마음먹어서 다행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면 뭔데? 아버지가 사실 집이에요. 아들의 말에 한 씨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짐작한 것과 두 귀로 들은 것은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감옥같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라는 소리야? 감옥이라니요. 강아지를 도저히 못 보내겠다면 너희가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죠. 아버님. 그렇다고 그 집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렇다면 가을이까지 같이 살아야 하니까 아버님이 양보하셔야겠네요. 그러면 한 씨가 괴로움을 못 이겨 나가겠다고 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면 가을인지 겨울인지 보내버릴 테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요. 아버지. 그러게 치료받으시고 약 드시고 그러시면 됐잖아요. 강아지가 무슨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너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냐? 나 몰래 집까지 계약해가면서.
이건 서로를 위한 길이었어요. 서로? 날 내쫓고 이 집을 가지려 했던 거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긴 말 할 거 없다. 그 집에서 살든 말든 내가 상관할 게 아니고 다른 집을 구하든 어쨌든 3일 내로 방 빼라. 그게 말이 돼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가을이랑 이산가족 되고 싶은 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려달라거나 이해해달라거나 하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렸더니 돌아오는 것은 아들 며느리의 배신이었으니 말이죠. 손주들까지 싹 다 쫓아내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개까지 싹 없어지면 그제서야 발 뻗고 자겠지. 한 씨는 한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퀭한 상태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너무 믿은 결과였죠. 하루 이틀 3일. 아들 며느리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안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이따금씩 강아지를 지그시 쳐다볼 때면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강아지를 안아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로 한 바로 전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가을이를 장모님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는 안 가도 되죠. 계약은 내일 파기하기로 했어요. 위약금이 들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살게요. 끝까지 멋대로였습니다. 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말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건 너희 자유지만 내 집에서 나만 사는 것도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나가라. 아버지, 가을이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살게 하시는 거는 갑질이죠. 그래. 이 집 등기부등본 갑구에 내 이름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갑이지. 이 집의 명의가 한 씨 본인인 것을 들어 이야기하자 아들은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짐들은 싹 대문 앞에 놔둘 테니까 그 전에 잘 정리해서 가고 싶다면 오전 일찍 이삿짐차 부르는 게 좋을 거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는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써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한 씨 관심 밖이었습니다. 부모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으니 한 씨도 자식에게 부모답게 할 필요가 없었죠. 아버님, 저희 이렇게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뒤늦게 아들 며느리가 빌었지만 그런다고 이미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씨가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쫓겨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을 테니 말이죠. 결국 한 씨는 매정하게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자식에게 정이 떨어지니 손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죠. 한 씨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청소업체를 불러서 싹 소독을 하고 며칠 지나니 알레르기 증상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모처럼 편안하게 잠든 한 씨는 머릿속에서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들네가 그 좁은 집에서 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갔죠.